이번 시간에는 가족 체계 이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울 두 가지 주제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교재 내용으로는 주교재 28페이지입니다. 가족 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가족 문제를 분석하고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은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아닌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과 패턴 그리고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전체성, 순환적 인과성 이것을 적용합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성은 가족은 부분의 합 그 이상이며 한 개인의 문제는 가족 전체의 역기능을 반영합니다. 즉 증상을 보이는 개인, 즉 A의 개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의 원인을 보지 않고 A의 문제가 가족 체계 전체의 역기능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부분의 합 이상인 가족 전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적 인과성. 가족 문제를 단선적인 원인 A 때문에 B가 그런다, B 때문에 A가 그런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행동이 서로에게 끊없이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피드백 고리, 이 A가 B한테 그러고 B가 또 A한테 그러고 이런 것을 이해합니다. 단선적 원인 A에서 B로 분석하는 것 대신에 A에서 B로 갔을 때 B에서 왜 다시 A로 오는가, 이런 상호작용의 고리를 변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순환적 인과성.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 A가 있죠. 부부 갈등이 있다 A가. 이것이 자녀의 문제가 B라고 한다면 자녀의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고 이 자녀의 문제 행동이 또 부부끼리 갈등하게 하고 부부 갈등이 심화되고 그래서 또 자녀는 또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고, 이러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순환적 인과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환적 고리를 모델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 순환적 인과성, 순환 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입니다. 가족이 호소하는 주요 문제 행동이나 갈등 상황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보는 거죠. 두 번째, 참여자 및 주요 행동을 식별합니다. 문제에 연루된 핵심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 구체적인 행동과 생각, 감정 등을 기술합니다. 좀 객관화되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 그 핵심이 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행동을 위주로 그 사람들의 행동, 생각, 감정 이것을 기술해 봅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의 시작점 찾기. 이 순환고리가 있다고 했죠. 이 순환고리가 시작되는 특정 사건이나 행동, 방아쇠라고 표현하는데 특정 이벤트를 찾아봅니다. 네 번째, 피드백 고리 추정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적 인과성이 부부 갈등이 A라고 본다면 자녀 문제가 B라고 본다면 부부 갈등 때문에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고 이런 인과성이라고 A, B를 설명드렸죠. 이런 것처럼 이 피드백의 고리를 추적합니다. 상호작용이 반복되며 문제적인 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도식화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지가 되는 요인을 파악해 봅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처럼 핵심 아이디어는 가족 구성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패턴을 사건, 감정, 행동 단위로 명확히 도식화해서 또 기술화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입 지점을 찾는 데 활용됩니다. 이 순환고리 모델링 방법 이해되시나요? 도표로 살펴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집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감정들이 거기에 따라서 감정들이 나타나죠. 이걸 다 기술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 가족 중에서 그런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행동, 그 다음에 또 반응, 반복되는 이 순환고리를 보는 거죠.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이 순환고리를 강화하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가족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탐색해 봅니다. 즉 사건에 따른 감정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지를 탐색해 본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부부 갈등, B. 자녀 문제에 대해서 순환 A씨를 보겠습니다. 부부가 갈등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부부가 갈등하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니까 부부 갈등이 또 심화되고 계속 얘가 문제일 행동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싸우니까 내가 갈등이 있다 생각하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문제 발생이 시작되면 여기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부재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정서적 거리감이 증가되고 부부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자녀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이것만 쳐다보다 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발생이 시작됨이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고 맨날 싸우고 사이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 자녀의 반응은 긴장감을 인지하는 거죠. 부모가 싸우니까 가정 내에 안도감,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자녀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반항하게 되고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서로 비난하고 너 때문에 그래, 뭐 니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또 악순환이 형성되는 겁니다. 부부 갈등 때문에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니까 부부가 또 싸우고 이런 피드백 고리가 반복 강화됩니다. 여기서 개입의 필요성은 어디로 개입해야 될까요? 학교 찾아가서 부모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개입의 필요성은 부부관계에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고리를 끊으려면 부부관계를 개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부부관계를. 같이 식사를 잘 하는지 살펴보고 밥 안 먹는 시간이 적으면 같이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또 대화하는 시간이 적으면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 개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3자 전문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가족 내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개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없는데 개입하면 그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즉 자녀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부부관계에 개입하여서 전체 체계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이 체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경계라는 단어가 나왔죠.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경계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경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착된 경계, 유리된 경계. 밀착된 경계는 이 그림처럼 가족관이 너무 경계가 모호한 거죠. 그냥 과도하게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한테 막 너무 의지하고 이런 거죠.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뭔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 이런 거죠. 정서적 교류가 감정 교류가 과도화해서 한 사람의 감정이 바로 옆 사람한테 전파됩니다. 엄마하고 딸이 사이가 너무 좋으면 엄마가 좀만 기분 나쁘면 딸이 바로 그걸 자기도 공감해서 자기도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물론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점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이 방해되고 책임감을 분산하고 갈등을 회피됩니다. 엄마가 문제를 일으켜도 자녀 딸이 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분산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려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실수한 건 나의 실수니까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의사소통보다 그냥 간접적인 소통합니다. 삼각관계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냥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밀착된 경계의 단점들이 있죠. 반대로 유리된 경계는 이 그림처럼 이 AI로 제가 그림을 형성시켜야 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각자 떨어져 있죠. 우리 심리학에서 그림 그리기 하면 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구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경계가 있다는 건데 유리된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정서적인 단절, 소통 부재 이런 것이죠. 자율성, 지나치기가 독립적이니까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거죠. 정서교류, 감정 표현이 적고 정서적 지지가 부족합니다. 의사소통, 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며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아까 그림 말씀드렸는데 그림 심리검사를 해보면 이게 매우 심한 가족들은 뭐 집을 그릴 때 아예 창문을 그리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동적 가족과에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가족이라고 안 느낀다는 거죠. 그만큼 거리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의 문제점은 고립감,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없다, 외로움,
위기 상황에서 취약성이 증가합니다. 뭐 나만 없어지면 된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만 사라지면 돼, 우리 집에서는. 이게 아주 위기 상황이랍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게 다 이런 것입니다. 고립감, 외로움. 그래서 가끔 물어봐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러니? 왜 밥을 안 먹니? 계속 물어봐줘야 돼요. 다가가고.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이 경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구성원 간의 분리 정도와 상호작용의 규칙을 분석합니다.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한지 또 밀착되어 있는지,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으면 가족의 개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면, 유리됐다 그러죠. 떨어져 있으면 정서적 단절과 소통 부재 문제를 겪는다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위 체계 점검 리스트입니다. 단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께서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위 체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쓴 겁니다. 원래 이론이 원래 딱딱합니다. 이 체계를 보시면 바운다리가 있는데 바운다리가 위로 올라가 버렸죠. 이 바운다리가 여기서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뭐냐면 자녀가 부모들 역할이 다 있는데 부모 역할에서 자녀가 부모 역할을 개입한다는 거죠. 이런 걸 살펴보는 것입니다. 체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하위 체계, 가족 내 기능적 단위, 부부 단위, 부모 자녀 단위, 형제 자매 체계 단위, 그것이 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각 하위 체계의 경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하위 체계가 약화되어 있으면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모화 현상이 있는지, 이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부부 하위 체계는 어떤 것이냐면 상호 지지, 애정 표현, 갈등 해결, 공동 목표 설정,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떻게 살펴보나요? 부부 간의 시간이 있는지, 부부가 같이 시간 갖는지 보는 거죠. 하루 종일 대화 한 번도 안 한다든지, 뭐 각방을 쓴다든지, 뭐 이런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타인이 부부 논쟁에 개입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개입해가지고 하는지를 보는 거죠. 하위 체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지, 정서적, 성적 유대감이 적절한지, 부부 관계가 적절한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부부 하위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다음은 부모 자녀 하위 체계입니다. 자녀의 양육, 훈육, 보호, 교육, 가치관 전수,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모 자녀 하위 체계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살펴보느냐? 일관된 규칙과 기대를 지시하는지. 이 부모의 교육 방침에서 일관된 규칙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이러고, 기분 좋으면 이러고, 기분 나쁘면 이러고, 매우 안 좋은 교육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관된 규칙, 또 기대를 제시하는지,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지, 이게 팀업 하는지 보는 거죠.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지, 이건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허용하는지,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면 시시건건 사사건건 부모가 다 개입하는지, 아니면 자녀한테 독립성을 허용하는지, 연령에 맞는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는지, 자녀가 다 컸는데도 뭐 애기처럼 모든 결정을 부모가 다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 체계를 침범하는 것이 되겠죠. 형제 자매 하위 체계, 또래 관계 학습, 경쟁 협력, 사회성 발달에 작용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력하는지 보는 것이죠. 지나친 결정이나 갈등이 있는지, 자녀 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쁜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위 체계를. 부모가 갈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지, 형제 간에 싸우기만 하면 부모가 너무 개입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부모 체계가 하위 체계를 너무 침범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이 존중되는지, 자녀 간에 갖고 있는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지, 이런 형제 자매 하위 체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한다는 부모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화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화 사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그림이 AI가 그려졌는데 지금 자녀가 엄마 아빠를 등에 쥐고 있죠.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부모화입니다. 부모화가 왜 생길까요? 자녀가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떠맡는 현상을 부모화 이렇게 말합니다. 유형은 도구적 부모화가 있습니다. 가사, 동생 돌보기,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자녀가 다 한다는 거죠. 정서적 부모화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자, 엄마 아빠가 자녀의 지지자가 돼야 되는데 대래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지지자가 되고, 엄마가 너무 우울에 시달리니까 이제 자녀가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는 역할을 너무 하다 보면 이게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부모가 싸우면 자녀가 나서갖고 갈등하는 거. 이것이 부모와 사례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순환 형성이라고 좀 써놨는데, 이처럼 부모 체계가 약화되면 자녀가 개입하게 되면 부모가 또 그걸 또 의존합니다. 더 체계가 더 악화되는 거죠. 뭔 일 생기면 자녀가 갈등을 중재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입을.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어렵죠. 이 자녀가 이런 문제를 따먹고 있는 가정이 있다.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지, 또 부모는 그러한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3개나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공간이 남아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부모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화된 부부 하위 체계의 경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부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구조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부부 하위 체계의 역할과 기능은 상호 지지,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지지해주고, 또 상호 애정 표현,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갈등 해결, 서로 갈등이 있으면 서로 해결하려고 하고, 공동 목표 설정, 이런 것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구조적 개입이 필요한데, 어떤 걸 개입하느냐면 부부간의 시간이 갖는가 보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개입이에요. 타인이 부부 논쟁에 개입하는가, 다른 사람이 부부 문제에 개입하고 이런 것을 자녀가 개입한다든지, 자녀가 막 중재한다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삼촌이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부부 간의 논쟁은 부부끼리 해결하도록 지지하는 거죠. 이것이 개입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지, 한쪽에서만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정서적, 성적 유대감이 적절한지, 2가지 중요합니다. 정서적, 성적 유대감이 적절한지,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부부간의 세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구조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악순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부체계 약화를 개선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자녀가 문제 생기면 자녀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부부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구조화의 원리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구조화라는 것은 뭐냐면, 역기능적인 하위 체계를 수정하여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하위 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밀착된 모자 관계에 있으면 엄마하고 아들이 너무 가까워요.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 모든 문제, 아들이 문제만 있으면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고 엄마가 그걸 다 해결해주고, 또 엄마가 아빠하고 싸우고 이러면 자녀가 나서가지고 해결해주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관계가 깨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걸 깨고 수정하여서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밀착된 모자 관계의 경계를 이완시켜야 됩니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이완시켜야 된다는 거죠. 약화된 부부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고, 그러면 엄마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좀 이완시키고 약화된 부부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가족 내 엮이는 경계를 조정하고 하위 체계 기능을 복원하여서 가족이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개입 방식입니다. 재구조화의 원리입니다. 경계를 조정합니다. 아까 말한 하부
경계가 다 있다고 했죠. 그러한 적절한 거리감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위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권위를 재정립합니다. 부모 하위 체계에 권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권위가 없고 자녀가 모든 일에 다 개입하고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 자녀가 어느 정도 집에서 뭐 말해도 듣질 않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니까. 동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기능적인 동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이완시켜서 기능적인 동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들기 이런 것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구조화의 절차입니다. 문제를 진단합니다. 이제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현재 구조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변화 목표를 수립합니다. 두 번째, 경계를 재설정합니다. 밀착되었는지 유리되었는지 이 경계에 따른 개별 활동을 제한합니다. 강하게 제한하겠죠. 공동활동, 경제활동 제한합니다. 하위체계 기능을 복원합니다. 부부체계, 부모 하위체계별 맞춤형 코칭을 실시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연습합니다. 역할극이나 과제부여를 통해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변화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엔트로피라고 말씀드렸죠. 이 엔트로피라는 것이 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지금 현재 연력학 3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했죠. 이 구조적으로 모든 물질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했죠. 엔트로피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방이 깨끗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어질러지는 거죠. 나는 어지른 사람은 없는데 계속 어질러져요. 차를 한 번도 사고 안 났는데 계속 차가 노후가 됩니다. 폐차할 때가 되는 거죠. 몸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하는데 계속 아픈 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엔트로피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엔트로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라인 때. 누군가는 방을 치우고 누군가는 몸을 챙기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엔트로피는 가정 내에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안 바뀌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안 바뀌려고 해요. 변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럴 때 변화를 가졌잖아요. 그럼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변화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구조가 딱 잘 잡힐 수 있는 거죠. 이게 재구조화의 원리입니다. 그대로 좀 더 나빠진다는 걸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패턴 차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차단 기술. 패턴 차단. 자,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왜 이거를 시험에 내려고 했냐면 우리가 가족 복지를 이야기할 때 가족에 문제가 생긴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프라인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관에 2차 기관, 전문기관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막 검사를 오지게 합니다. 이것 검사, 뭔 검사 봤더니 막 우울증이 높다, 뭐 문제 행동이 있다, 뭐가 자존감이 낮다, 뭐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물론 프로그램을 하긴 합니다. 뭐 모래놀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효과적입니까?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부모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부부관계를 개입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기관에서 개입하기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녀 문제가 또 일어나고. 왜 집에 가보면 기관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는 척 했어요. 막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왜 선생님이 열심히 막 5회기를 했는데 10회기를 했는데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척해요. 거기서는 다시 집에 오면 반복됩니다. 왜? 집에 가면 계속 부모님들이 싸우거든요. 그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내가 중간에 중재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린 게 양적 평가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